재직 중이시고요. 알아야 챙기는 복지 상식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강의 주제가 협의체 위원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서 어렵게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드리는 구글 폼으로 교육평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참여하신 것처럼 링크 클릭하셔서 세문지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모두 음소거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는 거를 말고는 교육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줌에 들어오실 때에는 본인 성함으로 들어와 주시고 혹시 그게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줌 채팅창에 본인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본인 성함으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끝날 즈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손을 드시면 저희가 발언할 수 있도록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잘 받으시고요. 또 많이 얻어가시고 또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이용규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모양으로 박수와 환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규입니다. 혹시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복지 상식을 주로 이제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에 좀 말씀해 드리고 후반부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시면서 막상 나는 나의 복지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나와 우리 가족의 복지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도 함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셔요? 괜찮으시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좀 먼저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주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사례를 발굴하면 이렇게 시청이나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좀 연결을 시켰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있는 직장이나 집이나 적절한 곳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4가지 배울 내용을 함께 저랑 같이 입을 맞춰서 크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예, 잘 들리십니까? 한번 잘 들리면 이렇게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국공립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목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후반부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등 우리 생활에 화면 공유 한번 밀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교수님 화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아, 잠깐만요. 화면 공유. 지금 어떠세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예, 좋습니다. 예,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저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외쳤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복지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당시에 좀 어려운 사람부터 주자. 아니다. 누가 어려운지를 그거 언제 확인하느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냥 모든 국민을 다 준다더라. 우리도 다 줘보자 해서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다 끝나고 정산이 다 끝나고 보니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50만 가구나 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얼굴이 보이는 위원님 중에서는 김영숙 위원님이 보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들리셔요? 예, 신청하지 않는 분이 50만 가구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게는 그냥 재난지원금 신청만 하면 주는 재난지원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청도 안 한 분에게 어떻게 주느냐? 또한 당신의 통장 계좌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거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 중이에요. 교육.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신청하면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랑 함께 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한 사람이면 단독 가구라고 부르고 65세 이상 노인이 두 분이면 부부 가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예를 들면 아저씨는 한 67세고 아주머니는 65세인데 올해 5월에 65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67세인 분은 신청을 해서 현재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부가 신청하면 4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월이 돼도 6월이 되어도 7월이 되어도 본인의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아는 아주머니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왜 우리 아저씨는 기초연금을 주는데 나는 안 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언제 신청하셨어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67세인 아저씨가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을 받으셨다면 부부 가구는 당연히 수급 조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이 11월인데
지금 신청하면 드릴까요? 드립니다. 그렇지만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8월, 9월, 10월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헌법에 규정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최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도 헌법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시민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몇 가지나 될까요? 무려 360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360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360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복지공무원이든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든 복지상식이 많은 시민이든 저처럼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것이 업인 사람들조차도 360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60가지를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한번 켜보시기 바라요. 우리 김혜자 선생님, 자, 노만호 선생님, 자, 이광숙 선생님, 자, 자기 핸드폰을 한번 켜보세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로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자 선생님 화면 나온 김에 한번 보여주세요. 복지로, 이렇게 복지로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핸드폰에 복지로.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은 이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복지급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에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서 받고 있는 아동수당, 자녀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은 그냥 휴대폰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 휴대폰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신청 방법이 대체로는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복지급여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복지로 여러분들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그냥 휴대폰으로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인연금, 어린아이를 집에서 부모가 키울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받는 아이 행복카드 등은 다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냥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이나 내년에 65세가 되실 분이 계시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휴대폰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다든지 임산부인다든지 해서 곧 출산이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을 직접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혹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대신에 아이 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보고 긴급복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나 긴급복지를 지원해 줄 때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다고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로 사이트라든지 정부가 제공해주는 각종 팜플렛에는 지난 1월 1일 날 이렇게 책정한 기준으로 안내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시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훨씬 손쉬운 방법인 119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신민순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딱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이 구청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동사무소 찾아가는 방법, 119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119에 전화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119에 전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동네에 화재가 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소방서까지는 5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누가 소방서에 쫓아가서 신고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19로 신청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변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시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청하거나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119로 전화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청이나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일단 신청서를 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만 쓰면 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집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새로 살고 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부양 의무자의 정보이용 동의서를 가져와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5남매를 둔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생계급여를 신청한다면 아들,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이의 정보이용 동의서까지 받아와야 되니까 서류를 찾는데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들, 딸, 며느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119에 전화를 해서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급적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그 다음부터서는 그 전화로 계속 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콜이 보건복지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 연락 올 때마다. 그러니까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119를 찍은 다음에 그냥 사정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예를 들면 성남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시다. 성남 어디 사셔요? 예, 야탑동에 사는데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생계가 좀 막연합니다. 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남이라고요? 그러면 성남시청이나 성남이라고요? 그러면 구청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이건 상담이지 신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 전화를 걸으셨으면 사정 얘기를 하고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석진택 선생님, 자, 제 얼굴 보이셔요? 예,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민순 선생님,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만호 선생님,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게 신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청에 가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청에 가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청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인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뭐 몸이 불편하면 제가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찾아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난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 무렵에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학생이라면 제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요. 이따 오후 4시쯤 집으로 누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끊으면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상담과 신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하나는 그 가정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뭐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감이 되었거나 등등 그냥 이유는 뭐 그냥 100가지 1000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이 성남시의 경우에는 한 3억 5천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 아파트가 최근에 4억에 거래가 됐다는데 그러면 나는 신청해도 안 되겠네 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비록 옆집이 4억에 거래가 되었더라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국가가 이런 자료를 볼 때에는 무슨 실거래가를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 확인된 소득과 재산을 보고 결정합니다. 또한 제가 우리 광주 남구에서 이런 것을 심사하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신청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사람이 통장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저기에 조회해 가지고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신청하면 48시간 안에 도와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결정을 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움을 주려면은 사흘 안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소득과 재산을 다 파악하는 데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 지원 후 조사의 원칙입니다. 일단 먼저 지원해주고 조사를 해봤더만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료를 하고,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줍니다. 제 주변에서도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건이다 그러면 막상 조사해 보면 한 70건 정도는 기준에 맞고 30건 정도는 기준에 살짝 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줘야 하는 시간은 사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그 집을 방문해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고 그 형편을 보면 아 여기가 타워 팰리스는 아니구만 이런 정도 되면 일단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일단 이 의료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생계비가 좀 필요하다. 일단 첫 달분은 줍니다. 만약에 주거비가 필요하다. 일단 주거비를 줍니다. 만약에 전기세를 안 내 가지고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전기 이서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해주고 나서 보니 이제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달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시라. 그리고 병원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 돈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입원비를 말하는데 병원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전체 진료비가 1,500만 원까지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이라든지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은 본인 부담금이 5%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6천만 원 진료비를 땡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5%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백혈병 환자인데 만약에 치료비가 나왔다. 6천만 원이 나와야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긴급복지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또 되게 월동기에는 다른 시절보다 더 좀 훨씬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생계급여 액수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생계 지원 액수가. 또 방세를 지원해 주는 주거 지원도 있고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해산비도 지원해 주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남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가는 75% 이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만 지원해 줍니다. 75%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는 이걸 90% 이하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무한돌봄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개 생계비는 몇 달, 그 다음에 교육은 몇 해, 주거비는 얼마, 이게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으로 미치지 못하면 경기도의 경우 더 오랫동안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로 해결이 안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국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긴급복지로 시작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 가정은 긴급복지로 해결이 되겠네라고 싶으면 긴급복지로 끝내고, 긴급복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싶으면 이제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나 혹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데, 각종 서류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한 달 정도 걸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신청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사흘 안에 결정이 되는 긴급복지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긴급복지도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거나 구청을 찾아가는 것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 11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민순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데 공감이 되십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119로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가? 국가의 각종 복지 제도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45% 이하이면 주거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무도 자기 가정의 소득 인정액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협의회 회장님이신 노만호 회장님, 자, 제 얘기 들리시죠? 우리 노만호 회장님이 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아마 복지부 장관님도 자기 소득 인정액을 모르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 소득 인정액이라는 낱말은 하나예요. 낱말은 하나.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기초생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긴급복지 소득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받을 때 계산하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안다고 하면 최소한 그 금액이 5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는 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5가지를 다 계산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만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컴퓨터에다 자료를 딱 넣으면 돈이 얼마다, 된다 안 된다, 얼마 주면 된다 하는 것이 그냥 나와 봅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신청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신청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생활보장이든 긴급복지든 기초연금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좀 될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위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대개 동네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인 것 같아서 할머니 혼자 사셔요? 예, 혼자 살죠. 아, 그러면 그 방세는 국가가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신청해 보시지 그러셔요. 에, 근데 함께는 살지는 않지만 결혼해서 분가해 있는 애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보는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지옥고라고 합니다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이런 데에서 살면서 특별히 큰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청하면 월세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자식 중에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할머니 혹은 그 할아버지가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 정도는. 다만 생계비는 자녀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서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한정해서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월세는 지원받을 수가 있고 2021년 내년부터서는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대체로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증을 딱 떠들러 보면 33살 장가 안 간 아들이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겉보기에는 한 1인 가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인 가구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놀고 있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은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냥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한 달에 15일 해서 한 100만 원 남짓은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아들이 있네요. 이 아들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요즘 얼굴도 안 본 지가 지금 3년은 넘어요. 그래요. 그럼 3년이 넘은 자식에게 지금 뭐 돈도 못 받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한 달 후부터서는 그 가출한 사람은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이 버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 사람, 즉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빼버리면 법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자기 살기도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결혼한 자녀에게 얹혀 살고 있는 노인이나 이혼을 하거나 혹은 뭐 사별을 해가지고 친정집에 와서 살고 있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손주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노인 가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구들은 함께 살아도 별도 가구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0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생각해 보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매우 어렵고 그 장애인도 매우 어렵다면 생계급여를 쉽게 줄 수가 있지만
그냥 부모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이고 자녀만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함께 살아도 30세 이상의 장애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월 한 50만 원 남짓은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원하면 그 자녀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자녀랑 함께 살 수도 있고 자녀 이름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부모가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셔서 일단은 신청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로소득은 실제 그 사람이 버는 소득과 이 소득평가액으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할아버지는 경비를 해서 월 196만 원을 벌고 만약에 할머니는 청소를 해서 월 149만 원을 번다고 월 196만 원을 벌고 146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충 그냥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합치면 한 340만 원쯤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소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에 96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6만 원에서 96만 원을 공제하면 1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조차도 추가로 30%를 공제해 줘서 할아버지는 196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7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할머니는 146만 원을 벌고 있다면 96만 원을 뺀 50만 원의 30%를 또 뺀 나머지 35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4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105만 원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생계급여를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에서 3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합계 소득이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37이 21, 그 다음에 47이 28 해서 뭐 한 240만 원 정도를 소득평가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거 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해 주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는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미혼은 30%, 아들 30%, 며느리 30%, 딸 15%, 사이 15%를 계산했는데 올해부터서는 10%만 계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내년에는 생계급여에서도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노인이다 그러면 자녀가 월 소득이 연 소득이 1억 원이 좀 넘고 재산이 9억 원이 넘는다 하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10억 원의 거래가 됐다
해서 정부는 9억 원 미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하고 실제 거래하는 재산 가치는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 봐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올해는 부모가 만약에 생계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면 자녀의 정보 이용 동의를 일일이 부모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서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책임이 국가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서 띄어다가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활용하면 월세와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일단 주거급여를 꼭 신청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서 기준이 되면 주고 기준이 안 되면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은 신청하면 주겠네. 100번을 그렇게 생각해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인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 제가 얼굴을 좀 뵀더만 대체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 정도의 연령이거나 또 젊은 분들도 동생들이 대학생일 수도 있겠다 저는 싶습니다. 국공립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초, 중, 고등학교를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는 사실상 의무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뭐 수학여행비나 교복비나 참고서 값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대부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세대의 원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만약에 교육급여를 받는다면 그 부모도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뜻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이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시설, 아동 양육시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18세가 되었으니 아동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상당수가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좀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는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되게 빨리 독립을 해야 되니 많은 경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적 손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PC방 알바라든지 편의점 알바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18세 이상의 그런 아동이 그런 청소년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적어도
뭐 100만 원, 150만 원은 벌게 되니까 월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8세가 될 때까지는 생계급여 받죠, 의료급여 받죠, 교육급여 받죠. 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자기 돈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월세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돈 벌면 뭐 옷도 장만해야 되고 뭐 교통비도 써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 술도 한 잔씩 하지요. 이러다 보니 실제로 자립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전국적으로 한 40%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시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퇴소자들이 대학을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훨씬 더 자립률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대학생이 되면 학생은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학에도 공부하는 줄 알기 때문에 국가가 생계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병원이 공짜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 얘기를 하면 전셋집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원하면 영구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괜찮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해당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교적 자립이 쉬운 거죠. 자, 지금 우리 성남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연간 수입이 한 뭐 3천만 원 미만 정도 된다. 그러면 국가 장학금을 대학생은 5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 우리 석진택 선생님 제 얼굴 보이죠? 자, 국가 장학금을 대학생이 받으려면은 가구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죠? 대충.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봐요. 자, 3천만 원 하면 3. 자, 만약에 5천만 원 하면 5. 7천만 원 하면 7. 자, 1억이면 10 이렇게. 6천만 원. 자, 6천만 원. 자, 그러면 우리 신민수 선생님 6천만 원보다 더 많아요? 더 낮아요? 더 많으면 더 올리고 더 낮으면 더 낮추고 올려요? 낮춰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자, 우리 신명희 선생님도 보이는데요. 얼마? 자, 5천만 원 나왔고 6천만 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자, 제 강의 똑똑히 들으셔요. 자, 1억이 돼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줍니다. 물론 뭐 3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예를 들면 한 5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보다 소득이 좀 높으면 450만 원, 그보다 소득이 좀 높으면 32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1억이 돼야도 연간 소득이 1억이 돼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주고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자, 내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지금이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 수능도 안 봤는데요. 예, 수능을 안 받고 대학을 아직 결정을 안 했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내년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 장학금을 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장학금이 만약에 260만 원이다. 그러면 260만 원을 빼고 40만 원짜리 고지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청 안 하면 자기가 300만 원 다 내고 내년 3월에 한국장학재단에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5월경에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학을 결정해 놓지도 않고 합격하지도 않았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지금 신청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강의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꼭 지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나도 장학금을 준다면 한번 대학에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30대, 40대, 50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60대, 70대도 상관하지 않고 대학생이면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대학에 가거나 편입학을 하거나 혹은 낮에 일을 해야 된다면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일하는 것이 낮에 일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는 분들은 저는 사이버 대학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 특별히 등록금이 가장 싼 방송통신대학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1억인 사람도 67만 5천 원까지 국가가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은 등록금이 1년에 책값을 포함해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억의 소득을 가진 사람도 그냥 방송통신대학은 한 학기에 15만 원만 내면 책값을 포함해서 15만 원만 내면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시거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거나 각종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좀 건강하고 생각이 좀 깊고 이분은 공부 좀 하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월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 정도 해가지고는 제대로 월급 받고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동시에 그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특히 자활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학생이 되면 근로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해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얘기를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그냥 일종의 보너스로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보험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솔직히 건강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들이요? 9861요. 자, 또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도대체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 치매보험에 가입해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도대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예, 자, 우리 김맹자 선생님, 명자 선생님이셔요? 예, 이렇게 얼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자, 제 이 얘기 듣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 가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때 건강검진 하러 왔습니다 하면 몇 가지 건강검진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말이 뭐냐면 뭐 하러 오셨어요? 예, 건강검진 하러 왔는데요. 암검사도 해주세요.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뭐 하러 왔어요? 건강검진 하러 왔는데요 하면 일 있으세요 하고 말해버리는데
암 검사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6대 암 중에서 2개 암은 공짜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자궁경부암 공짜입니다. 남녀 모두 50세 이상이 되면 대장암은 공짜입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뿐만 아니라 월 건강보험료가 한 9만 원 이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른 암도 다 공짜입니다.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것이 조기에 발견되면 거의 다 건강보험료로 처리가 되고 요즘은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천만 원어치가 나와도 자기 낼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4기쯤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친구분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했냐? 물어보고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암 검사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은 혹시 몇 살 때부터 하는 줄 아셔요? 자, 40살부터 한다 그러면 4, 30살부터 하면 3, 20살부터 하면 2. 자, 몇 살 때부터 건강검진은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3, 4. 자, 3. 예.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20살.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군인이든 취직준비생이든 주부든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20살만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석진택 선생님 한번 저랑 눈을 한번 맞춰보시고 신명희 선생님도 저랑 눈을 한번 맞춰보셔요. 혹시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살 때부터 국민연금은? 20살. 20살보다 더 빠릅니다. 몇 살? 몇 살? 예, 18세. 18세 맞습니다. 우리 석진대 선생님 18세.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도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근데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된다든? 2060년쯤 되면 고갈된대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60줄입니다. 그러면 2060년이 되면 몇 살 먹겠습니까? 100살을 먹어요. 100살. 그러면 지 먹을 거 다 타먹고 죽었는데 지가 애 걱정을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가 제도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놔두겠어요. 간단합니다. 보험료 올리고 보험급여 낮추고 그 다음에 연령을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88년에 국민연금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40년 가입 시 한 70%를 타는 데 비해서 지금 가입자는 45%도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국민연금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제가 김맹자 선생님과 그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소문을 내주셔요. 뭐냐? 만약에 아직 60세가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집도 리모델링 하듯이 국민연금도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뭔지? 그러면 1번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중간에 뭐 자녀 양육이나 출산이나 이런 이유로 직장 생활을 안 한 기간에 보험료를 안 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면 이게 연금을 더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해 가지고 100만 원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밀린 보험료 10년치를 지금이라도 내면 150만 원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한이기 직후에는 직장생활 그만둔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연금을 줘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지금 60세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 돈 이자 계산해서 주면 그때의 조건으로 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지금 이제 본인이 좀 나이가 좀 드시거나 집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에게 제가 치매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지금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걷어간 돈은 5조 원이 넘고,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쓴 돈은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송경자 선생님 5조 원 걷어들여 가지고 5억 원, 500억 원 썼다. 몇 퍼센트를 쓴 겁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 1%. 쉽게 말해서 100원 내고 1원 받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치매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보건소에 가면 치매 선별검사가 무상이에요. 자, 두 번째, 치매 정밀검사는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공짜입니다. 만약에 약을 드신다, 약값 영수증하고 통장 보건소에 갖다 주면 매달 3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등급 판정이 와서 아무리 안 줘도 5등급은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가급여로 100만 원어치를 썼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이고, 좀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 경감이 있어서 6만 원만 내도 100만 원어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치매를 지금부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 치매보험조차도 가입한 사람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 달라고 해도 주기는 하는데, 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 치매보험 증서가 있어서 보험회사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보험에 가입했는데 뭐 안 주요 그러면, 아요 그런데요 받을 분이 돌아가셔 버려서 받을 사람이 없네요. 이게 간병급여예요, 간병급여. 그러니까 간병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보험도 좋긴 하지만 일단 있는 사회보험을 잘 활용하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따 그걸 좀 쉽게 아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쉽게 아는 방법을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이렇게 복지상식, 대한민국 복지상식, 이런 식으로 책을 써가지고 제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의 한글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쩌십니까? 자, 여러분들 핸드폰 켜보셔요. 핸드폰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서 카페라는 낱말을 쳐보셔요. 카페, 이렇게 우리가 차 파는데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카페 포털이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음 카페 포털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카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신명희 선생님 하고 계십니까? 석진택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것을 누르고
이제 낱말에 복지라고 한번 쳐보세요. 복지. 자, 그러면 다음 카페에 복지라는 낱말이 든 카페가 2,98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인데, 그걸 누르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복지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자료실. 이 기본 자료실을 누르면 이제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20년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복지상식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일 때, 40%일 때, 45%일 때, 50%일 때, 52%일 때, 60%일 때 등등등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다 표로 제가 제시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 이렇게 그 총괄표를 하나 딱 정리해 놓은 것은 출력을 해가지고 책상에다 놔두고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또 의견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기를 해놓으면 제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을 다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받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화면 공유를 끄고 뭡니까? 지금 채팅창을 열어볼까요? 예. 자, 제가 채팅창을 열어놨습니다. 채팅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혹시, 예. 자, 질문이나 의견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셔요. 저랑 제일 눈을 자주 마주쳤던 우리 김맹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누군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등업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하셔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그 관리자께서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예, 무슨 질문이나 의견을 좀 한 말씀 해주셔요. 질문은요, 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요, 예, 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지금 현직에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주위에 정말 그 복지에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질문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예, 그 복지에 129번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129. 아까 예, 긴급복지 129로 하면은 간헐 동서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긴급복지에 따로 공무원이 있는 건가요? 자, 이렇습니다. 자,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129에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남의 야탑동이다. 그러면 야탑동을 관할하는 구청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그 야탑동 관할하는 구청으로 가보셔요.
만약에 거기가 야탑동이면 무슨 구입니까? 분당구죠? 그럼 분당구입니까? 그러면 분당구청에 가보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신청이 아니고 네.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집으로 좀 누가 와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제가 오늘은 난리를 가는데 저녁 무렵에 누가 와서 좀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끊을 때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끊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말씀하셔요. 우리 송윤빈 선생님. 그러면 그 관할 저희가 살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로 직접 가는 것도 빠른 방법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강의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동사무소에 가면 무조건 신청서 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음에 확정일자가 없구만. 그 다음에 또 생계급여 같은 거 신청하려면 아따 이 자녀들이 있구만. 자녀들의 그 정보이용 동의서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짝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고 상담까지는 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서 전화해 가지고 집으로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분이 일단은 긴급복지부터 시작하고 긴급복지는 쉽게 말해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흘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찾아서 해주는 거다고 전문가가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정보 이용 동의가 다 필요한데 한 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급여로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좀 갖춰지면 나중에 생계급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방법이랄까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설명 듣고 신청 안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29로 전화를 해서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끊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네. 예, 어느 분이 손을 들으셨습니까? 예. 혹시 저랑 같이 많이 눈을 마주쳤던 우리 신민순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셔요? 자, 잠깐만요. 우리 관리자께서 이게 신민순 선생님 좀 해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 우리 됐습니다. 말씀해 보셔요. 신민순 선생님. 예, 몰랐던 거 잘 알았고요.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몇 하나 분 의견을 올렸습니다. 들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말 해도 되겠습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좋습니다. 또 더 생생한 좋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한 많은 것들은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중증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이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장애 수당이라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8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이제 그 아동이 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등록 장애인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의 50% 이상이 노인이에요. 그리고 노인의 상당수가 장애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는 장애가 없이 사셨지만 만약에 한 80쯤 되는 분이 무릎 수술을 했거나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 그냥 신청하면 지체장애인 6급 나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청각장애인 나와요. 6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등록 장애인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미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지금 아까 그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를 클릭하면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급여가 약 100가지 되고 노인에게 주는 복지급여가 190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일단 등록 장애인이 되셔야 되고 등록 장애인이 된 이후에 많이 이용하는 제도부터 먼저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뉴얼 같은 것을 내려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니까 아따 공부할 것이 너무 많구만. 기초생활, 긴급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등 이 모든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이용교만 치면 90개 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다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용교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기성 선생님이 아주 웃고 계시는데 뭐 혹시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말씀하셔요. 교수님 그 카페 가입 속에 들어가면 예. 오늘 강의 내용들이 예. 이렇게 좀 챕터에서 올라져 있나요? 매번 새로운 뭐 어떤 복지 개선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네.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네. 바로 등업을 해드리려고 해요. 등업을 네.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한글 파일이 한 5,000개 이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일이 아닌 것을 포함하면 한 20만 건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유스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혹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이 자료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다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냥 퍼다가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기획한 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성남시는 뭐 지금 우리 도지사 하시는 분도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셨고 지금도 어린 아동들의 의료비를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다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복지나 학교사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시민들이 요즘 뭐 집값도 좋긴 합니다만 복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매우 으뜸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저는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회복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국방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방비 전체 예산 중에서 11%이고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4%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지가 잘 안 되는 것이 국방비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는 그 3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35%,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주 남구 경우에는 55%가 복지 예산이고 북구 경우에는 6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지 예산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하위 70%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워도 부모가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신청하면서 집에서 아이 키운다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은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셔요. 사실 이게 각각 따로 신청해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렸으면 해요. 복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같이 자신이 낸 보험료도 어떻게 하면 잘 규모 있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교육 잘 들으셨나요? 네,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네, 긴 시간 교육에 집중해서 참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답을 달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카페 설명을 해주셨는데 카페명이 시민이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또 유익한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또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추후에 제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안타깝게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교육 이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얘는 저희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함 제가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저한테 보내드려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체위원 심화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멘트가 끝나면 바로 문자와 카톡으로 교육평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교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